제1부 당신 자신을 만들어라. 나는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2번의 도전을 했다. 두 번째 도전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건 성공한 도전이었으니까. 그러나 첫 번째 도전에 대해선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1989년 애플 직원으로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던 성각자 마크 포렛은 이런 그림을 그렸다. 포켓 크리스털은 휴대폰과 팩스기가 합쳐진 터치스크린 방식의 멋진 휴대용 컴퓨터로 이것 하나면 어디서든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비행기표도 살 수 있었다. 시대를 앞서간 이 말도 안 되는 제품은 다시 말하지만 1989년에 구상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말도 안 됐다. 1989년이면 아직 인터넷도 존재하지 않았고 모바일 게임을 하려면 닌텐도 게임기를 들고 친구 집에 찾아가야 했으며 아무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던 때였다. 도처에 공중전화가 있고 모두가 삐삐를 갖고 있는데 뭐 때문에 굳이 커다란 플라스틱 벽돌 같은 걸 들고 다닌단 말인가. 그러나 마크는 애플에 근무했던 두 천재 빌 에키슨, 앤디 허츠펠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낸 회사를 설립했다. 그들은 그 회사를 제너럴 매직이라 불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맥위크 매거진의 맥 더 나이프 소문 섹션에서 읽었으며 바로 그 무렵 내가 신생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사실상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에 컴퓨터 관련 회사 몇 개를 설립했지만 대학교 2학년 이후로는 컨스트럭티브 인스트루먼츠에만 전념했었다. 나는 그 회사를 내 지도교수 중 한 분이었던 엘리엇 솔로웨이와 공동 설립했다. 그는 교육공학 분야의 권위자로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위한 편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우리는 제품도 하나 만들고 직원들도 뽑고 사무실도 마련하는 등 꽤 선전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S코퍼레이션과 C코퍼레이션의 차이를 알기 위해 도서관을 들럭거리고 있었다. S코퍼레이션은 주주 자격에 제한이 있는 주식회사, 그리고 C코퍼레이션은 주주 자격에 제한이 없는 주식회사. 이 차이를 알기 위해 도서관을 들럭거리고 있었다. 그야말로 초짜 중에 초짜였던 것이다. 그런데다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었다. 그 당시에는 비공식적인 회의기에도 Y 콤비네이터, 스타트업 육성기업과 같은 기업도 없었다. 이후 7년간 구글도 존재하지 않았다. 제너럴 매직에서의 시간들은 내가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나의 영웅들, 즉 애플의 개인용 컴퓨터 리자와 매킨토시를 만든 두 천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제너럴 매직은 또 나의 진정한 첫 직장이었으며 두 천재 앤디 허츠펠트와 빌 에키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킬 나의 첫 기회였다. 갓 대학을 졸업했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들 역시 기회를 갈구한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기회, 뭔가 위대한 걸 만들기 위한 길을 닦는 사람이 될 기회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가르쳐줄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큰 낭패를 겪는다. 어떻게 조직 내에서 성공할지, 어떻게 놀라운 제품을 만들어낼지, 또 어떻게 관리자들을 상대하고 궁극적으로 스스로 관리자가 될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우든 대학 밖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그리고 또 뭔가 의미 있는 걸 만들어내려면 박사학위, 취득 노력과 맞먹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생각을 행동에 옮기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거의 모든 대학 졸업생과 기업가 그리고 몽상가들이 내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곤 한다.
어떤 직업을 찾아야 할까요? 어떤 종류의 회사에서 일해야 할까요? 인맥은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가정을 한다. 젊은 시절에 적절한 직장을 잡으면 그 다음 단계의 성공도 보장된다고. 대학 졸업 후 처음 들어가는 직장은 바로 두 번째 직장과 세 번째 직장으로 연결되며 사회생활 각 단계에서 우리는 필연적인 성공들을 통해 더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가정 말이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제너럴 매직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제품들 중 하나를 만들어내리라는 걸 100% 확신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걸 그 회사에 쏟아부었다. 우리 모두 그랬다. 우리 팀은 몇 년간 문자 그대로 쉬지 않고 일했다. 심지어 며칠 밤 연속 사무실에서 지낸 사람들에게 보상까지 해주면서. 그런 제너럴 매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년간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신문들이 앞다퉈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월할 거라는 보도들을 쏟아냈지만 우리는 겨우 3,000에서 4,000개의 제품을 팔았을 뿐이다. 많아봤자 5,000개 정도일까? 그마저도 거의 다 식구들과 친구들이 사준 덕분이었다. 결국 회사는 실패했다. 나도 실패했다. 그리고 이후 1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이리저리 치인 끝에 나는 드디어 사람들이 실제로 원할 만한 뭔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때론 놀랍고 또 때론 어리석었던 유용한 교훈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갔다. 바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사회 경력을 쌓기 시작하거나 새로운 경력을 쌓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가 수많은 실패와 성공으로부터 얻었던 교훈들,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일들 말이다. 제1장 행하고 실패하고 배워라.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대개 배움은 끝나고 본격적인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이제 졸업을 했다. 다 해냈다. 그러나 배움에는 결코 끝이 없다. 학교에서는 앞으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반면에 성인 시절은 끊임없이 일을 망쳐가면서 결국엔 일을 조금은 덜 망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시기다. 전통적인 학교 교육 시스템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실패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다. 어떤 과목에 대해 배우고 시험을 치르며 시험을 잘 못 보면 그걸로 끝이다. 당신 입장에서도 더할 일이 없다. 그러나 학교 밖 세상은 다르다. 진짜 삶에는 교재도 없고 시험도 없고 학점도 없지만 실패하면 그 실패를 통해 뭔가를 배운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게 무언가를 배울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본 적이 없는 뭔가를 만들려 할 때면 특히 더 그렇다. 따라서 지금 가능성 있는 다양한 직장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가도 아니고 나는 어떤 직책에 오르고 싶어 하는가도 아니다. 우리 엄마가 자식 자랑하는 자리에서 한 방에 다른 엄마들을 기선제압할 만큼 유명한 기업은 어디인가도 아니다.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고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경력을 선택하는 최선의 방법은 본능적인 관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그런 다음 과감히 위험을 무릅쓰고 그 결정을 고수하는 것이다.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경영대학원 수업보다는 당신 자신의 호기심을 따르도록 하라. 20대 시절에는 당신의 선택들이 올바르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당신이 합류하거나 창업하는 기업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성인이 되고 난 뒤 초반은 당신의 꿈들이 활활 타오르는 걸 지켜보고 그 타고 남은 재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걸 배우는 시기다. 행하고 실패하고 배워라. 나머지는 절로 따라올 것이다. 나는 잘 맞지도 않는 중서부 스타일의 값싼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보러 제너럴 매직에 도착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에 앉아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친구는 대체 뭐야? 그들은 나보고 자리에 앉아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라고 말했다. 첫 번째 실수였다. 다행히 그건 작은 실수였다. 나는 1991년 제너럴 매직의 29번째 직원이 되었다. 이제 21살 먹은 어린 청년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진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일자리를 얻었다. 내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들을 점검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툴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조직 위계상 가장 낮은 직책이었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고 위로 올라가려면 먼저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설립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다. 작은 회사였다. 직원 3명으로 시작했고 때론 4명도 됐던 스타트업으로 우리는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물속의 선체로 헤엄을 치는 기분이었다. 동시에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는 기분도 들었다. 살아남든가 아니면 죽든가 둘 중 하나였다. 현상 유지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다. 직책이나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었다. 물론 임무도 중요했다. 가장 중요한 건 기회였고 그때 짐을 싸들고 미시건주에서 캘리포니아주까지 차를 몰고 가던 일이 기억난다. 마음속은 불안과 초조로 가득했고 수중엔 $400가 전부였다. 부모님들은 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리둥절해 하셨다. 두 분은 내가 성공하길 바라셨다.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셨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계속 모든 걸 망치고 있는 듯 했다. 그것도 4년씩이나. 나는 컴퓨터를 사랑했지만 중학교 1학년 컴퓨터 수업 시간에 거의 매일같이 쫓겨나곤 했다. 나는 늘 선생님한테 틀렸다고 지적질을 해댔고 내가 더 잘 안다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 가엾은 선생님을 울렸고 교실에서 쫓겨났다. 선생님들은 내게 컴퓨터 대신 프랑스어 수업을 듣게 했다. 그리고 미시건 대학교에서 입학 후 첫 주 수업을 몽땅 빼먹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애플 축제에 참가해 스타트업 설립 신청을 냈다. 그러고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로 돌아와 부모님들에게 내 계획을 말했다. 두 분은 펄펄 뛰셨다. 하지만 나는 일찍이 허락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운 터였다. 그날 샌프란시스코 부두에서 먹은 저녁이 아직 다 소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기숙사 방에 앉아 어떤 계시 같은 걸 받았던 게 기억난다. 동시에 두 세계에 속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실제로 그건 그리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설립한 회사를 밤낮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던 회사를 그리고 늘 너무 큰 모험으로 여겼지만 이제 막 결실을 보기 시작한 회사를 그만두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가려 하고 있었다. 어디로? 제너럴 매직으로? 제너럴 매직은 대체 뭐란 말인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IBM이 아니고 애플이 아니었던 걸까? 왜 보다 안전한 직장을 잡으려 하지 않은 걸까? 모두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는 없었던 걸까? 그 당시 다음 인용문을 알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면 도움이 됐을 텐데.
20대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시행착오다. 무명씨. 20대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시행착오다. 나는 뭔가를 배워야 했다. 그리고 배움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위대한 제품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를 맛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설사 그게 잘못된 선택으로 밝혀진다 해도 실수의 경험이야말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행하고 실패하고 배워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표를 갖는 것이다. 위대하고 힘겹고 중요한 걸 이루려는 목표. 그런 다음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설사 중간에 비틀대는 한이 있어도 결국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걸음도 건너뛸 수가 없다. 갑자기 해결책이 뚝 떨어져 어려운 일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은 직접 해보고 망치고 다음번엔 다르게 해보는 등 생산적인 투쟁을 통해 배움을 얻는다. 그리고 성인기 초반에 그걸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 위험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본보기 삼아 따름으로써 나아갈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어디로 향하는지 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배울 수 없다. 나는 가끔 고등학교 졸업식장을 찾아가 난생 처음 혼자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 18살 먹은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그들이 내리는 결정 가운데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만 내리는 결정은 아마 25% 정도일 거라고 말한다. 겨우 25%.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 집을 떠나기 전까지 당신이 내리는 거의 모든 선택은 부모님에 의해 강제적으로 내려지거나 부모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어떤 수업을 들을지, 어떤 스포츠를 즐길지 같은 선택이 아니다. 부모님 집을 떠나 모든 걸 혼자 하기 시작할 때 내리게 되는 숨은 선택들을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치약을 쓰는지, 어떤 종류의 화장지를 쓰는지, 식기류는 어디에 둬야 하고 옷들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어떤 종교를 믿는지 등 이런 소소한 일들은 당신이 성장 과정에서 결정해 본 적은 없지만 이미 당신의 뇌 속에 입력되어 있다. 어린 시절에는 대개 의식적으로 이런 선택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릴 땐 그렇게 해도 보통 별 문제가 없다. 때론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부모님 집을 떠나고 나면 창문이 하나 생긴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이 온전히 당신만의 결정인 잠깐씩 열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창문이 이제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당신에겐 자유가 있다. 뭐든 당신 좋을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대담하게 다음과 같은 선택들을 할 때가 된 것이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부모님은 늘 당신에게 이런저런 제안들을 할 것이다. 기꺼이 그 제안들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무시해라. 그들의 판단은 그들이 당신에게 바라는 바 물론 오로지 최고일 뿐이다. 그들의 판단은 그들이 당신에게 바라는 바일 뿐이다. 이제는 도움이 되는 조언을 줄 다른 사람들, 다른 멘토들을 찾아야 한다. 스승 또는 사촌, 이모나 고모 아니면
가까운 친구의 선배 등 누구든 좋다. 혼자라고 해서 모든 결정들을 혼자 내려야 하는 건 아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창문이다. 이제 위험을 무릅써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30, 40대가 되면 그 창문이 닫히기 시작한다. 당신의 결정들은 더 이상 온전히 당신만의 결정이 될 수 없다. 물론 그런 삶도 매우 좋고 행복하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선택들에 영향을 준다. 설사 부양할 가족이 없다 해도 매년 조금씩 친구들이 늘고 재산이 불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생활 초반에는 그리고 인생 초반에는 큰 위험을 무릅써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 봤자 아마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어떤 일에 당신의 모든 걸 쏟아붓고 눈앞에서 그 모든 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배우고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무언지 알아내는 최선의 방법이다. 모든 걸 망칠 수도 있다. 당신의 회사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속이 너무 쓰린 나머지 식중독에 걸린 게 아닌가 걱정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괜찮다. 원래 그런 거니까. 이런 기분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설사 그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라더라 해도 당신은 스스로를 다그쳐 산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 나는 첫 성공에서 배운 것보다는 참담한 첫 실패에서 배운 게 더 많았다. 제너럴 매직은 실험이었다. 우리가 만들려 한 제품에 대한 우리는 실험뿐만 아니라 회사를 조직하는 법에 대한 실험이었다. 온통 천재들로 이루어진 우리 팀은 정말 인상적이어서 관리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딱히 정해진 과정 같은 것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개발을 할 뿐이었다. 우리의 리더들이 뭘 생각하든 그땐 다 멋져 보였다. 우리는 모든 걸 처음부터 직접 손으로 만들어야 했다. 마치 100명의 장인들에게 한 무더기의 판공과 플라스틱과 유리를 주면서 자동차를 한 대 만들어내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내가 맡은 일 중 하나는 다양한 장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기를 만들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USB 포트의 전신을 개발했다. 그런 다음 나는 기기들 간에 작동될 적외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임무를 맡았고, 그렇게 7계층으로 이루어진 통신규약 스택, 서로 다른 기기들이 데이터 통신하는 데 필요한 통신규약을 구현해준 소프트웨어 모듈들의 모임. 통신규약 스택을 재발명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잘 작동했다. 그걸 본 다른 엔지니어들은 흥분했고 그와 관련된 낱말 놀이까지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놀이는 우리 사무실에서 큰 히트를 쳤다.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결국 보다 경험 많은 한 엔지니어가 내가 코딩한 통신규약 스택을 보고는 당황스러워하며 물었다. 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냐고. 프로세서들 간의 메시지 흐름을 통제하는 기본 규약,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래서 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만드는 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답했다.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실수였다. 참고 서적 같은 걸 읽어봤더라면 며칠 정도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았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본 적 없는 유용한 뭔가를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그것도 내 방식대로. 그건 미친 짓이었다. 그러나 재미있는 일이기도 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재미에 집중하던 초창기에는 더 그랬다. 우리 사무실엔 복장 규정도 아무런 규칙도 없었다. 규칙에 익숙한 미국 중서부 지역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였다. 제너럴 매직은 직장에서 즐겁게 노는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는 직장에서 좋은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개념을 제대로 구현한 실리콘밸리 최초의 기업들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즐거움을 좀 더 발전시켰다. 늘 그랬듯 한밤중에 사무실에서 야근을 할 때면 우리는 새총을 집어들고 놀았다. 두 공범과 함께 나는 그 새총에 슬라임, 점액질 형태의 장난감, 액체 괴물이라고도 합니다. 슬라임을 장전에 쌓고 말랑할 줄만 알았던 그 총알은 창문에 커다란 구멍을 내버렸다. 나는 해고될까봐 겁을 잔뜩 먹었다. 그러나 모두들 큰 소리로 웃기만 했다. 그리고 그것이 세 번째 실수였다. 4년간 나는 제너럴 매직의 모든 걸 쏟아부었다. 그러면서 뭔가를 배웠고 또 망쳤으며 일을 하고 또 해냈다. 일주일에 90시간, 100시간 또는 120시간씩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 하루에 10병 이상씩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면서 버텼다. 그래서 제너럴 매직을 나온 이후 콜라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사실 그렇게 죽어라 일하는 건 그리 좋지 않은 일이다. 특히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일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싶다면,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걸 배우고 가능한 많은 걸 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할 필요는 있다. 직장에 늦게까지 머물라. 일찍 출근하라. 때론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일하라. 2달마다 휴가를 가는 건 기대도 말라. 일과 삶의 균형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라. 다시 말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에 당신의 몸을 맡기도록 하라. 여러 해 동안 나는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하면 그쪽으로 전력 질주했고, 그래서 동시에 온갖 방향으로 다 가곤 했다. 예를 들어 나의 영웅들이 저 언덕을 오르라 말하면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 했으며, 모든 그들을 감동시킬 일을 하려 했다. 나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세상을 가장 크게 바꿔놓을 기기를 만들어낼 거라고 100% 확신했다. 그 당시 우리는 다 그랬다. 그러다가 제품 출시가 지연됐다. 다시 지연되고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그러나 돈은 충분했고 언론의 관심도 컸으며 제품에 대한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해 제품 개발은 계속 진행됐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경쟁 업체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대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AT&T와 같은 주요 통신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설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다. 우리의 프로세서는 빌 애킨슨과 앤디 허치펠드가 꿈꾸온 야심찬 사용자 경험이나 디자이너 겸 아티스트 수정 케어,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의 그래픽들과 아이콘들을 만들어낸 디자이너 겸 아티스트, 수정 케어가 디자인한 그래픽들과 아이콘들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 수전은 아주 뛰어난 아티스트로 매킨토시들을 위한 오리지널 시각 언어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매직 링크, 매직케어 운영체제가 탑재된 휴대용 정보 단말기, 매직 링크에 들어갈 멋진 세계도 만들어냈다. 그러나 망할 놈의 그 매직 링크는 스크린을 건들 때마다 먹통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테스터 사용자들은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기기가 그냥 작동을 멈춘 건지 알지 못한 채 한없는 기다림에, 그러니까 기계적 버그에 큰 실망을 했다. 게다가 문진전들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늘어났다. 4번째 실수부터 4000번째 실수까지. 1994년 드디어 제품을 출시했을 때 우리는 아직 포켓 크리스털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만든 건 소니 매직 링크였다. 소니 매직 링크. 매직 링크는 소매가가 $800였으며 무게는 거의 1.5파운드,
약 680g이었고 크기는 7.7 곱하기 5.6인치였다. 전화기로도 쓸 수 있었던 이 제품은 터치스크린이 있었고 그 속에 이메일 기능, 다운로드 가능한 앱, 각종 게임, 비행기표 구입 기능 등 움직이는 이모티콘, 혁신적인 기술 등이 들어있었다. 아이폰과 비슷한 제품이었다. 매직 링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묘하게 걸쳐있는 제품이었다. 팩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프린터와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함께 들어 있었다는 점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줬다. 심각한 결함이야 어찌됐든 매직 링크를 완전히 시대를 앞서간 놀라운 제품이었다.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 내 건강을 망치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잠까지 줄여가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만든 제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나는 그 제품이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러웠다. 우리 팀이 창조해낸 그 제품이 너무도 감동스러웠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무도 사주질 않았다. 사무실에서 그 많은 낮과 밤들을 보낸 뒤 나는 너무 지쳐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리고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그 이유도 알았다. 제너럴 매직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서열이 낮은 일개 진단 엔지니어가 아니었다. 나는 실리콘과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계 및 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게 뒤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과감히 발벗고 나서 판매 및 마케팅 분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심리 통계학 및 브랜딩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종국에는 관리자들과 작업 과정, 작업 한계 등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됐다. 회사 생활 4년 만에 통신규약 한 줄을 작성할 때에도 그에 앞서 새로운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정말 흥미로웠다. 그야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사고였다. 어쨌든 우리의 실패로 그리고 나의 실패로 그간 전력 투구해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함을 맛봤고 그 결과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이상할 정도로 뚜렷하게 보였다. 제너럴 매직에서 우리는 기가 막힌 게 멋진 놀라운 제품을 만들어냈을 뿐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줄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게 바로 당신이 젊은 시절에 뭔가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절. 그리고 위대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걸 배우기 위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는 시절.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설사 쓰라린 실패를 맛보더라도 그 실패에 힘입어 전혀 새로운 삶의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서 말이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서 말이다.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절. 또한 위대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걸 배우기 위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는 시절.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설사 쓰라린 실패를 맛보더라도 그 실패에 힘입어 전혀 새로운 삶의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서 말이다.
위대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걸 배우기 위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는 시절.